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그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겨레 21 서혜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서혜미 기자님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1 서혜미입니다. 핫이슈 토크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소재가 된 문제는 김건희 씨의 그 파우치, 디올 파우치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성한용 선임 기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고륙 상쟁이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운다. 또는 살모사가 어른거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살모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미를 잡아먹는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강한 네. 표현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제가 여러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떤 이제 얼굴 마담 정도로 보내고 이제 큰 어떤 그렇게까지 개혁에 그렇게 판을 흔들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막 이것저것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저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당무 개입을 시사하는 시사한 게 아니라 뭐 당무에 했죠. 한 예. 거죠. 예.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까지 물러나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이거 확실히 이 현재 권력을 향한 미래 권력에 저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하고 둘이 이제 악수하는 장면까지를 봤을 때 만들었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까? 네, 세 가지인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흔히 언론에 많이 보던데 약속 대련이다. 미리 짜고 친 거다.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화나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다. 세 번째는 성한용 기자가 쓴 것처럼 이제 권력 투쟁이다. 사실 김건희가 본질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번째가 지금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저는 이거를 일단 제외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당무 개입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걸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왜 사퇴했는지에 대한 그 속내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그런 걸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사퇴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전 믿고 싶지가 않아서 이걸 좀 제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두 분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라요. 검찰 내에서 하나의 사단으로 불렸던 분들이고 그렇죠. 원체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권력투쟁을 할까? 해도 만약에 총선을 끝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속한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약속 대련은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그 가설이 조금씩 기각되는 분위기인 그렇죠. 것 그 같아요. 가능성은 네.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기자가 저는 나중에 왜냐면 승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번째의 네. 가설이 저는 좀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윤석열 한동훈 네.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요? 김건희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사기자 얘기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김건희 파우치백, 파우치,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가 그게 방아쇠가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건 뭐 권력 투쟁이죠. 그리고 저는 이 권력 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총선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근데 이 총선에서 만약에 그 국힘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뜨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뜨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라앉을 거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가 나타나는 그런 꼴이 될 거고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졌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어떤 결과를 내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3년 동안은 계속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뭐 3년이고 실제로 레임덕에 빠지는 걸 고려하면 정말 짧게만 견제할 수 있지 뭐 막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승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죠. 특검해야죠. 파우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이 뭐 많죠. 검찰에 걸려 있는 것도 많은데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지금 뭐 안 소환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고 그거를 더 어떻게 해보려면 이제 특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와서 부속실 제2부속실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 외양간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외양간 뚫고 나간 소가 준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고 외양간은 외양간대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입장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건 뭐 공작이다, 뭐 몰카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 공격 말고 입장을 좀 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입장은 냈죠, 사실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저 기념물로. 그러니까 그런 선물로 입장이 잘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해명을 하고 네.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항상 논란이 많고 뜨거운 이슈인데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2부 본격 주제인 알코올 중독 문제 서혜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0일 2부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지 기사인데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번에 다룰 거라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다루는 건 일하는 알코올 중독자, 특히 일 잘하는 수행성 높은 혹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과는 좀 다른 우리 사회에서 일상 안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서 요것으로 자세를 고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제가 자기자를 보게 됩니다. 그 한국인의 알코올 사용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 취재하면서. 네, 저 취재하면서 새삼 이제 알게 된 거는 한국인의 어떤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유병률, 각종 뭐 사망 이런 문제가 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독주를 즐기는 그런 러시아 같은 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제 한국 음주자의 월간 포급률 이런 걸 보면 OECD 가입국 중에 이제 1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10명 중 1명꼴인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 한 두세 배 더 높은 수준이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사회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아니요. 제 그것도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는 더 네. 많은데 그게 수치상으로만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주변에 많거든요.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방금 말하긴 했지만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이 사용장애라는 거의 뭐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의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중독자 개개인에 대한 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편견이 좀 강화되는 게 있어서 결국엔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꺼리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지원도 받지 도움, 뭐 정책적 도움 같은 것들도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는 어떤 뇌의 질환이다. 그래서 사용장애라는 표현을 요즘은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장애. 이거를 어떤 도덕적인 어떤 나약함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질환이고 이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 전환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술을 정말 자주 마시면서도 조절력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이제 조절력을 상실하는 행동, 어떤 패턴의 문제인 건데 예. 이제 자주 마시더라도 나는 남에게 뭐 피해를 끼친다거나 주사를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게 없다고 할지언정 예.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어떤 효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성이 결국 생기면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의존하는 것 자체가 질병입니까? 그러니까 술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질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전문가의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술 마시는 활동이 되게 우선시 되는 것이잖아요. 예컨대 나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 나는 뭐 이런 것들.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해주세요 그래도 혹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운동하고 또 술을 마시면 더 맛있거든요. 그럼요. 이거 왜냐면 그냥 사전 운동 같은 거군요. 그쵸 그냥 술을 그냥 맛있게 마시는 먹기 거 위한. 그냥 얘 집에만 있다가 마시면 그렇게 그렇죠.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나가서 땀이라도 한번 흘리고 마시면 더 그렇죠. 맛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 이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저도 했지만 이거 아니 하면 안 근데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조금씩 마시잖아요. 근데 술만 마시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술도 마시고 적당히 그러니까 적절히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력이 많으면은 이제 알코올 분해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술값이 너무 싸고 술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는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 뭐 생활해 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막 골목 하나 건너 있는 데서 독주, 그러니까 소주 같은 우리나라는 소주죠. 네. 그런 거를 편의점 같은 데서 곳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받은 주류 판매점에서만 독주를 판매한다든지 예. 그리고 뭐 허가를 받은 가게에서 이제 음식과 함께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 뭐 파고 이제 마시는 장소를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음주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더 올려서 받아서 이제 주류 접근성을 좀 떨어뜨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음주 관련 뭐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참 많은 이제 알코올 폐해 뭐 예방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08년부터 계속 14억 수준이고 2023년 예산은 이제 12억 5,5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10억 원대로. 국가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 문제와 관련해서. 네. 술로 얻는 수익이 너무 심하다. 세수가 엄청날 텐데요. 그게. 네, 주류세가 이제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요 예산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제 알 수 없고 그리고 이걸 뭐 하다못해 어떤 예방 정책에 좀 쓴다던가 네. 이런 걸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주치로 인한 경제 성장률 깎이는 것만 생각해도 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나? 최근에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맥주에 대해서 그 세금을 깎아줬죠. 그래서 네. 맥주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되게 일하고 맥주 한잔 맥주. 먹으면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도 뭐 소폭 네,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고도주 문제, 그러니까 독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알코올 도수가 한 40도 이상 되면 이제 고도주, 독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도주인 맥주나 막걸리를 마셨을 때 문제가 덜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체내에 얼만큼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취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 음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도주에 대한 접근성을 좀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굉장히 도수는 낮지만 그래도 술은 술이란 말이죠.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어떤 저도주라는 걸로 좀 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 저항성 같은 것들을 좀 떨어뜨려서 오히려 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2030 여성들의 알코올 사용량의 유병률 같은 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저도주 마케팅이 주류 회사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좀 구하기 쉽고 뭐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이런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 하나 더 보태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길거리에서 마시지 못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의 중랑구에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중랑구에서 한 어떤 노마드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왜 취하지 노마드입니까? 말자. 노멀 네네. 노멀 드링킹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보통 노마드 그러면 네. 이렇게 방랑하는 유랑하는 삶 이런 걸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노마드라고 붙였군요.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라고 이제 기사엔 담지 못했지만 전 중랑구 보건소장님이 원래는 서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이제 그 의사였는데 자꾸 응급실에 주치자들이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이제 치료해서 돌려보내면 이제 치료해서 됐으니까 뭐 괜찮겠지 했는데 다시 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만 치료해서 개개인을 향한 어떤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제 가톨릭 대에 이제 교수님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던 공공장소 광장에 이제 그러니까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게 하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이제 뭐 선생님 술 많이 드시냐 뭐 이런 거 술은 이제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런 거 안내하면서 권고하는 역할도 하고 학교에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데서는 만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화면이 계속 나오고 이제 상가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테이블이나 테이블에 스티커나 벽에 포스터를 붙여서 절주를 하자, 뭐 취하지 말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가게 사장님들이나 종업원들도 이제 좀 취하는 손님이 있으면 지켜보고 그만 마시게 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랑구가 좀 알코올 사용 장애와 뭐 유병률이거나 좀 사망률 높은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 연구팀에서 이쪽과 다른 자치구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술권하는 사회라는 뭐 옛날에 현진 것이 소설도 있었고 좀 사회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뭔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예를 들면 뭐 업무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장기간 근무 혹은 회식 분위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겠죠. 이게 스트레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이제 이분들은 술을 이제 마시면 안 되잖아요. 술을 끊어야 하는데 가장 크게 관리해야 할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사람이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좀 기분 전환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뭔가 그런 환경을 좀 피한다거나 내지는 받았을 때 술 말고 다른 활동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뭐 운동을 해라, 뭐 그림을 그려라, 뭐 내지는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운동을 해라 이런.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운동을 합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맥주를 마시면 더돌이표가 되는 이런 악순환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기자들이니까 다 공감하실 텐데 사회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냥 콜라 마셔도 되는데 꼭 뭔가 술을 동반한 회식 내지는 어떤 새로운 그렇죠. 사람을 저희 많이 만나야 되는 직종에서는 어색하니까 그렇죠. 꼭 낮에도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 처음에는 싫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자들만이 아니라 영업직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이게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멤버십을 다진다고 생각하는 직종들이 대체로 그 포급 문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좀 있지 않으면 개인이 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되게 저희 일부에서 MZ 얘기했습니다만 MZ냐 뭐 이런 그쵸.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술을 강권하거나 이제 뭐 그러진 잔돌리기를 하는 그런 문화는 많이 사라졌고. 근데 나 잔돌리기 비위생적인- 해봤어요. 네.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네, 떠올라. 어쨌든, 네.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좀 동조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다 봤는데 저 맞아요. 혼자만 싫어요라고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인식 변화가 사실은 필요한 필요해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국의 음주 문화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낮술을 마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빠르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수한 몇몇 직군들을 좀 제외한다면. 기사 직군 빼고요. 뭐,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 패널을 하나 준비해 오셨어요. 이 패널 어떤 겁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검사 도구라고 해서 네. 자가 진단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게 네네. 여성은 9점을 넘어가면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조금 추정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20점인데 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그 성별마다 선천적으로 좀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그런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여성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알코올은.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서 기자가 읽어주는 항목을 듣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일주일에 4회 이상.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평소 술을 마시는 날은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이게 소주 기준인가요? 맥주, 소주 다 상관없이 다 한 잔 기준입니다. 그렇구나. 한 번 술을 마실 때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 1년간 술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테스트 직접 해봤는데요. 한번 점수를 공개해 볼까요? 어떻게 오늘 이 사기자부터? 자리에 이 기자가 있었었는데. 네. 지금 남성의 경우가 20점 네, 네. 이상인데 제가 21점이 나왔네요. 하나 정도 딱 나왔으면 경계값인데.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그 문항을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그 옆에서 사기자가 봤을 때.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동료로서는. 그렇게 오버해서 마시는 편은 아닌데 네, 저는 그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포인트가 뭐냐면 네. 자주 마시는데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고 그러면 20점이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시는 양에서는 제가 양에서는 좀 많이 서 기자가 절대량이 크구나. 설명을 네. 뭔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21점 어떻게 됩니까? 정도면은 21점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조속히 소개시켜주세요. 잡으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겠습니다. 문의를 하거나 이제 병원을 찾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자는 정밀한 네. 그 검진이 필요한 네. 좀 심각한 이거는 자가 단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진단이니까요. 예. 상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술 즐기질 않아서 2점 나왔습니다. 와, 2점이요? 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술을 안 좋아해. 아, 해가지고. 그래요? 예, 대신에 딴 걸 좋아해. 단 거 이런 거. 예. 이거 뭐 남성 기자들만 뭔가 이렇게 심판대에 오르는 것 같은데 저는 11점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도 마시기는 좋아하는데 사실
젊은 의외인데요? 시절에 술 예. 먹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마십니다. 아. 취하면 그냥 회개하셨구나. 집에 갑니다. 자거나. 음.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서 네. 기자님 11점이면은 그래도 안정권인 거죠? 아, 네. 남성의 경우에는 아. 네. 그 참고로 우리 서 기자는 몇 점 나왔습니까? 10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그래요? 이제 그 저랑 지금 비슷하게 잘 나왔네. 지켜가고 있는데 금주인데 음. 지금 곧 있으면 한 달이 돼갑니다. 야. 술 안 마신 지. 대단하십니다. 여성은 10점이 마지노선이죠? 아니면- 9점. 아, 여성은 확실히 많이 낮구나. 이 20점, 남성은 20점인데. 네, 그게 근육이 이제 많으면 알코올 분해를 좀 더 근육, 이제 근육량. 쉽게 할 수 있는데 음. 여성은 그 근육의 비율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낮으니까. 낮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술을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술의 위험성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술의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술을 잘 통제하면서 건강하게 위험하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술과? 일단 이제 권고 사항 같은 걸 보면 네. 폭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원샷. 이 기자. 네. 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은 소맥 많이 타 먹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탄주를 마시는 문화가 좀 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적은 양을 이제 천천히 마셔야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분해가 되면서 어쨌든 마시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되게 빨리 먹고 맞아요.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손상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보통 적게 천천히 마셔라. 물도 많이 먹고 공복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대작한다. 경쟁하듯이 먹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일.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요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술을 마실 때 속도 좀 조절하고 양도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태도나 대화 이런 것도 좀 더 조절하고 건강하게 술 마시는 즐겁게 술 마시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 주 한겨레 21일 참고했어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사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겨레 20일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다음 네. 주 어떤 기사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가 무려 1,500호입니다. 아시고 1,500 계셨나요? 호인가요? 예, 아. 1,500호고 이제 설 연휴 때 나가게 될 기사인데요.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서울말. 이게 참 오래된 정의인데 네. 이 이런 표준어 정책 때문에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말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 지역말들에 대한 가치, 그다음 이 지역말들을 지켜온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해요. 설을 앞두고. 그쵸? 굉장히 좋은 예. 계획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또 이제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좀 배울 점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 지역어 기획은 한겨레 21의 기자들 굉장히 많은 수가 함께 그쵸. 예. 참여해서 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사투리로 유명했던 소년시대에도 인터뷰가 들어간다고. 아 그래요? 예, 소년시대- 그거 좋네요. 임시완 사투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아, 그래.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네,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한겨레 21도 잘 읽어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